이번 시간에는 침에 대한 현대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거 중심 의학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근거에도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들을 살펴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시험관 실험입니다. 어떤 생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관 내에서 하는 실험들. 이것이 이제 가장 아래 단계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생체 내 동물의 생체 실험을 하는 것들이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임상 중에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증례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어떤 환자한테 했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것을 케이스 리포트, 즉 증례 보고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 단계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위에 가면 이러한 개별 증례가 아니라 그것을 시리즈로 연결해서 어떤 일정 숫자의 동일한 케이스를 갖고 시술을 하고 결과를 얻은 것을 케이스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 단계가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로서 폐암 환자와 폐암이 아닌 환자가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이 있는 환자들은 도대체 그걸 보통은 담배하고 많이 연관을 짓죠. 폐암 환자 중에 담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비율, 그 다음에 정상인 폐암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담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담배를 핀 사람이 훨씬 더 폐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대조군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환자 대조군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코호트 연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체를 갖고 계속 전향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어떠한 생활 습관, 어떤 작업 환경 또는 어떤 약을 먹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생활 습관이나 형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전향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것을 코호트 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임상 연구를 갈 때 지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신약, 어떤 새로운 치료약을 먹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가지만 무작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치료군이 될 수도 있고, 대조군, 그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약효는 없는, 그 약효가 다른 대조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서로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보통은 대조군보다는 어떤 새로운 치료약이나 어떤 수술을 받는 실험군이 더 좋기를 기대하면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되는, 이런 걸 RCT라고 하는데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임상 연구에 있어서 어떤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근데 때로는 이런 임상 연구들끼리도 연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임상 연구 결과들을 다시 모아서 재분석을 하는 것, 이것을 체계적인 고찰이라고 하는데 시스테매틱 리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각각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로 데이터, 원 데이터 값을 다시 다 취합을 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통계 처리를 한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 분석을 가장 그 근거의 최상위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학에 있어서도 실험서부터 동물 실험에서부터 이런 시스테매틱 리뷰까지 다양한 단계의 에비던스들이 있는데, 침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같이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침 치료에 누가 침을 어디 가서 맞았더니 나았더라 하는 것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그럼 그 사람이 역시 침을 참 잘 놓는구나, 침 놓는 기술이 가장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스페시픽한 이펙트 또는 non 스페시픽한 이펙트, 즉 특이적인 요인과 비특이적인 요인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침의 특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침 자체의 그 객관적인 침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그 실제 침 효과 이외에
어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정말 열성과 정성을 갖고 이렇게 치료할 때, 그것도 역시 전체 치료 효과의 일정 부분으로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습들, 자세, 어떤 치매 선호도, 본인의 이제 기대 효과를 크게 갖고 가는 경우와 저거 뭐 될까 하는 어떤 의심을 갖고 가는 경우도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가짜 효과가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좋은 약이에요 하고 주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보통은 30에서 50%까지 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50% 이상이 플라시보의 영향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관절염,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내시경 수술을 해서 연골을 이렇게 거친 연골면을 깨끗하게 깎아주는 수술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수술을 하는 환자하고 실제로 그냥 구멍만 내고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하고 1년간 이렇게 지켜봤더니 결국은 그냥 비슷하더라,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플라시보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마찬가지로 실제로 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시술은 하지 않고 수술한 것처럼만 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런 조금은 극단적이겠지만 이러한 논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그 판정도 정확해야 그걸 갖고 더 정확한 근거와 그 치료 기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는 많이 많아졌지만 다른 어떤 서양의학적인 연구 논문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양적인 그 숫자가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전통의학, 한의학, 침구학 이걸 전공하는 사람은 의사 숫자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은 그러면 그냥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누가 어디 가서 침을 맞았더니 좋았더라, 이것만 갖고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논문들이 많아져야 그걸 갖고 근거를 중심으로 한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연구에 있어서도 보고서를 좀 더 정확하고 잘 써보자 하는 이런 권고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스트릭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Standard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라고 하는 줄여서 스트릭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매 임상 연구를 할 때 치매에 대한 보고서를 쓸 때 그거에 대한 표준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다시 2010년에 그 권고안이 다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 임상 연구를 했을 때 침 치료에 대한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어떤 책에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 질환에는 이렇게 침을 놓는 연구를 하자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경험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침 치료 방법을 정했는지를 근거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어떤 혈 경혈에 어떤 침으로, 침도 굉장히 굵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경혈만 써놓으면 이 경혈에 얼마만큼의 자극량을 갖고 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침을 사용했고 어떠한 경혈을 썼고 자침은 어느 깊이까지 했고, 같은 경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얕게 놓은 거하고 깊게 놓은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의 깊이는 어떻게 났고, 그 다음에 듣기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살짝 툭 치고 마른 건지 아니면 좀 뻐근할 때까지 침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극을 준 건지, 이것도 굉장히 치료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유발한 반응, 그리고 침 치료의 형태, 같은 경혈이고 같은 깊이로 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으로만 한 건지 아니면 전기 자극을 더 걸어준 건지, 사혈을 했는지 뜸을 떴는지, 이런 여러 가지 침 치료의 형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하나는 유침 시간이라고 해서 유침은 침을 놓고 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빼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은 침을 꽂은 상태에서 한 15분 내지 길면 30분을 그냥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데 그 시간은 과연 얼마나 길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측정을 해서 이거의 목적은 결국은 이 연구를 보고 아 나도 그럼 저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겠구나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치의 내용은 몇 번을 또 놓았고 그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몇 번을 했는지 한 달에 몇 번을 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뭐 매일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빈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침 치료를 하면서 다른 것도 뭐 같이 병행해서 한 게 있는지, 침 치료만 했는지 또는 뭐 한약도 같이 처방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침 치료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 의한 영향이 더 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침치료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른 것을 어떤 걸 했는지 보통 근데 엄격한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이외의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술자의 배정 이거 역시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술자와 환자 간의 신뢰감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놀 때, 연세가 좀 있는 사람이 놀 때, 또는 뭐 남자분이 놀 때, 여자분이 놀 때 이런 것들이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침을 놓았는지 그것도 좀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침을 놓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나이에 성별이 같더라도 이제 배운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술에 있어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교육 연한이라든가 침 시술 경력 이런 것들을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조군이나 비교군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침 치료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조건은 다 같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군끼리 비교를 하는 것을 이상적인 임상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대조군 연구라고 하는데 대조군이 있었는지 대조군이 있었다면 어떤 대조군을 뒀는지 뭐 그냥 한약을 줬는지 아니면 가짜침이라고 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짜침 같은 시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짓침이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침하고 구별이 되지 않지만 생리적으로는 다른,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짓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침 임상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은 가짜 약을 주고 먹으면 되는데 침은 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따끔한 느낌이 있고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우리가 블라인드, 맹검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이게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것이 진짜 치료 효과를 갖고 하는 건지 가짜, 비교를 하기 위한 가짜인지를 환자가 알아버리면 이미 거기에는 심리적으로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임상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에게는 이게 진짜 치료인지 가짜 치료인지 알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도구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침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침 도구들이 거짓 침 도구들도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1998년에 독일의 스트라이트버거라는 사람이 침을 만들어서 란셋이라는 저널에 실었습니다. 란셋이라는 저널은 의학계에서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좋은 저널인데 국제 저널인데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뭉툭한 형태로 피부를 통과하지 않는 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렇게 침이 있고 링이 있습니다. 그 링 위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테이프 위에서 침을 이렇게 뚝 꽂으면 테이프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침이 고정이 돼서 딱 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짜 침은 진짜 침은 그대로 이게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가짜 침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거짓 침이 다 이런 형태이긴 한데 가짜 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어릴 때 그 장난감 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난감 칼을 그래서 좀 뭐 모양이 별로 좋진 않지만 이렇게 푹 찔렀다고 할 때 칼이 점점 짧아지면서 꼭 내 피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칼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칼집, 손잡이 쪽으로 칼이 거꾸로 뒤로 들어간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어쨌든 칼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가짜 침들은 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점점 침이 짧아지는데, 사실은 침이 피부로 들어가서 짧아진 게 아니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이 침 부분이 침 손잡이 쪽으로 쑥 들어가서 이대로 짧아진 채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내가 침을 뭐 일단 보이기에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침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식으로는 팍샴니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팍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박종배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뭐 같이 학교도 다니시고 굉장히 이제 뭐 친한 잘 지내는 분이신데, 지금은 듀크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 만든 거는 아까 스트레이트버그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뭐 중국은 침관을 잘 안 씁니다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다 이렇게 침관이라고 해서 침을 놓을 때 아프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대롱 같은 것에 안에 침을 놓고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스트레이트버그 같은 경우 침관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침을 꽂는 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침관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박샴니들은 침관을 더 추가를 해서 침관까지 같이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팍샴니들이고요. 그 다음에 타카쿠라 니들이라는 것이 2007년에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일본의 타카쿠라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스트레이트버거나 팍샴니들은 시술자는 압니다. 맞는 사람은 이게 작아져서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잘 모를 수 있지만, 침 놓는 사람은 이게 들어갈 때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느낌하고, 피부를 뚫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서 얹어져서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하고는 시술자는 압니다. 근데 임상류 연구에 있어서 더 좋은 거는 맹검 실험에 맹검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시술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술을 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걸 이중 맹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을 줄 때 환자만 모르고 이게 가짜 약이라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 의사도 이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약을 처방하는 거, 이걸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일 맹검은 시술자는 알아요. 이 사람이 가짜 약을 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기를 안 할 뿐이 시술자는 그 약을 주는 사람은 아는 건데, 침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술자는 아는데, 이 타카쿠라 니들은 그 침관 안에 더 뻑뻑한 물질들을 채워 넣어서 이렇게 침을 넣어 봤을 때 시술자도 역시 뭔가 피부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시술자도 내가 놓는 침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중 맹검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도 가짜 침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뜸도 있어서 플라시보 뜸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뜸은 위에서는 이렇게 뜸이 타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밑에는 열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겉에서 보기에는 같지만 이게 열이 전달 안 돼도 이렇게 막혀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막혀 있어서 열이 전달 안 되기 때문에 그 플라시보, 가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단점이, 어쩔 수 없는 단점이, 뜸을 한 번도 시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지만, 뜸을 뭐 떠본 사람들은 뜸은 무조건 뜨겁더라, 이런 사실 온열 자극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도 요즘에는 플라시보 부항이 개발된,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의연구원 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에 보이는 그림은 부항을 해서 이렇게 피부가 볼록 올라와 있는 진짜 부항이고요. 가짜 부항은 이게 피부에 붙어 있는데 피부가 전혀 올라오지 않죠. 그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저 가짜 그 부항 안에는 가운데 구멍이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새 나옵니다. 바람이 새 나오기 때문에 압력이, 음압이 걸리지 않고 계속 새기 때문에 피부가 딸려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면, 그 컵의 테두리에 그 이중 테이프가 붙어 있어,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딱 붙여 놓으면 피부에는 붙어 있어서 마치 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펌프질을 해도 이렇게 음압이 걸리지 않아서 부항 효과는 없는 이런 가짜 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가 새롭게 많이 이제 개발이 또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의과대 학생들과 한번 이 발명 동아리를 해서 여러 가지 직접 그런 기계들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도 좀 해본 적이 있고, 특허도 여러 가지 특허를 공대 교수님들과 함께 좀 만들어 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